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코스피 고점과 어떻게 보면 잘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현재 빅테크 캐펙스 계획이 쭉 발표됐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에 대해서 추산을 해보면 반도체 수출 금액은 쭉 증가를 하는데 작년 3월에 반도체 수출 증가가 6%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YOY로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 3월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거의 70%에 육박해요. 엄청나네요. 네, 지금 보면 3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나오는 그때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김병현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 그러게요. 네, 수요일은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쵸. 네. 네. 항상 그 보고서는 제가 잘 챙겨보고 있고, 올리셨어요 이번에? 네, 저 어제 올렸고요. 네, 이미 NH는 저보다 한참 먼저 올려가지고 저도 네. 그 되게 인사이트 풀하다라는 좀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오늘인가 어젠가 또 보고서를 새로 내신 거죠. 5천 안착을 위한 조건. 아, 예, 맞습니다. 네. 이사님 굉장히 시장을 맞추는 타율이 높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어쩌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올해도 더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이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를 많이 하면 또 기대에 부합하지 못할까봐. 5,000P 시대 안착하고 그 이상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예, 있죠.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봤는데요. 네. 요즘 이제 질문들이 가장 이게 많으신 것 같고 쭉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네네. 네. 일단은 어느 정도로 지금 상단을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작년 연간 전망할 때 5,500으로 일단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5,000이 이제 돌파해서 이제 보통 이제 올리시는 하우스들이 좀 있으신데 많았죠. 네. 예, 저희는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계산상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좀 열어둘까 뭐 이런 네. 부분들이 같이 이제 좀 뭐 방송을 보시면서 네. 하나하나 이제 좀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뭐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저 이번 이제 5천을 넘은 이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쉬었다 갈지 네. 아니면 쉼 없이 계속 갈지 그게 아니면 2000년도 초반이랑 2021년도 때 보면은 상징적인 1000포인트대 지수 2000이랑 3000 뚫을 때 그때 얼마 못 버티고 그냥 아래로 내려왔거든요. 그 경로를 갈지 세 가지 경로 중 어떤 경로를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는 5,500을 연간 전망에서 낸 이유는 5,000에 좀 안착할 수 있다 네네네. 라는 이런 의미로 사실 5,000에서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냈고 네. 그리고는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죠. 한 달 수익률이 지수가 20%가 났어요. 그러면은 야, 좀 쉬었다 가는 부분들이 좀 맞겠다라고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또 대기 매수세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예탁금 오늘 보니까 100조가 그렇죠. 찍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코스닥에 약간 포모 현상이 네. 나타나는 것 같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빠져줬으면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보통 기대하는 조정은 잘 오지 않거든요. 그런 것 그렇게 같습니다. 깊지 않거든요. 그래서 쉬기는 쉴 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상승세가 꺾이거나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적어도 뭐 상반기 뭐 한 4, 5월 정도까지는 좀 시장을 계속 좋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쪽으로 방향 잡고서 가는 게 잡고 맞다. 가는 게 낫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 5월까지 코스피 5,500 가면 그때 또 상단을 올리시겠군요. 그럴 것 같아요. 준비해 오신 자료를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내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먼저 좀 보시죠. 네네. 코로나 때부터 한번 잡아봤어요. 네네. 2000년 3월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나라고 쭉 보면 디지털 자산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올랐고 한국하고 미국 성장주가 둘 다 3배 가까이 이제 올랐습니다. 네. 차이점은 미국은 20%씩 꾸준히 5년간 상승을 네, 했고 한국은 이제 딱 한 1년 정도에서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거죠. 가장 이제 고민이 많으실 코스피 5천 안착 그리고 그 이상의 조건을 위해서는 한 세 가지가 필요한데 내년까지 지금의 이 기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있겠느냐. 두 번째는 흔히 말하는 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따라서 체질 변화가 진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바텀을 잡아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고, 마지막에는 트럼프가 이제 1월 들어서 많은 일들을 또 열일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 자산 시장의 신뢰를 깨지 않으면서 잘 받치면서 갈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 성장주가 거의 똑같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 점 찍은 거를 보시면요, 밸류에이션 변화, PER의 변화는 다른 자산보다 가장 적어요. 미국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3월부터 지금까지 19.5배에서 27.2배로 상승을 했는데, 코스피는 당시에 7.8배에서 지금 해봤자 11.2배니까 얼마 안 올랐네요. 얼마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 편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바대로 이 반도체에 대한 이 어닝 성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밸류가 지금은 이제 안정적이다. 그러면 계속 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저희 하우스 숫자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FM 가이드 컨센서스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안 좋게 보시던 애널리스트도 다 이제는 올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가 순이익이 378조, 그리고 내년도는 한 423조 정도를 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총이 5,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4,100조 원 정도가 좀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년도 어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10배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시장 괜찮을 때는 13배 중후반 정도 주니까 PER 13.7배 정도 적용하면 7,000포인트도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내년도 이익까지 끌어서 쓰면은 저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는 순이익 증가율이 30%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73%가 나와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10%대예요. 12%로 증가율이 준다라는 거예요. 금액상으로는 둔화되네요. 금액은 늘어나는데 올해 워낙 이 증가율이 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대 증가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통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증가율이라는 모멘텀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건데, 이제 1월이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만 내년도에 10%대 증가를 할 거냐, 30%대 증가를 할 거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적어도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을 좀 봐야, 그래야 이제 내년도 증가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이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를 확실하게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저게 이제 뭐 20%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자릿수대로 한 내려갈 자릿수가 수도 될 있고, 수도 있고, 그거는 지금 아직 모른다라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지금 발표하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들이 4분기 실적이잖아요. 1분기 실적이 아무리 빠르게 나와도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4월이니까 그때도 그런가 이럴 텐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 6월, 7월 정도 되면 내년도 상반기께 확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하반기는 요게 10%대 모멘텀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끝내면은 사실은 되게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본 게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랑 코스피의 변곡점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수출 금액이나 한국 반도체 수출 금액이 아니라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코스피 고점과 어떻게 보면 잘 맞는다는 거죠. 2017년도 말에도 그랬고 2021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빅테크 캐펙스 계획이 쭉 발표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에 대해서 추산을 해보면 반도체 수출 금액은 쭉 증가를 하는데, 작년 3월에 반도체 수출 증가가 6%였거든요. 그러면 YOY로 연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 3월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거의 70%에 육박해요.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증가율이라는 거는 70%막 이렇게 증가를 하면요, 결국에 이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80%, 90% 가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증가율이니까.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면 아마도 지금 현 상태에서 물론 뭐 빅테크가
캐펙스를 더 계획을 발표하고 이러면 이게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3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나오는 그때가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수출 지표는 4월 1일 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는 거는 4월일 거고 4월 1일 날 3월 지표가 피크아웃인 거를 정말 확정을 지으려면 5월에 보는 4월 지표를 봐야 이게 꺾였구나라는 걸 5월 알 수 이후 한 있어요. 2달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5월 정도 가서 딱 봤을 때 3월이 수출 증가율이 피크였네. 그러면 아마도 주가는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저때 가면 이제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올해 이제 연말까지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에 대해 관심을 두기보다는 내년에도 정말 계속 좋아질 수 있을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로 변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러면서 증가율은 꺾이는구나. 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비근한 예로 이제 뭐 잘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시대 미국의 공장 막 지을 때 효성이나 이런 변압기 막 이게 들어가면서 수출 증가율이 막 증가했을 때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증가율이 꺾이니까 그런 주가 같이 꺾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고점은 약간 한 5월 정도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부분이 이 반도체하고 금속의 이러한 흔히 말하는 쇼티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조 공정의 리드 타임도 있고 채굴 시간도 있고 이래서 이 병목 현상과 원화 약세 효과가 얼마나 계속 지속이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까 보신 차트를 좀 한번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P 효과가 가장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 P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계속 부족하니까 배짱 좋게 P를 계속 올려가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거꾸로 IT 기기 수요는 둔화될 거고 수요가 좀 꺾이는 이런 모습도 있을 수 있으니 일단은 요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보면 일단 최소한 5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올해 이익과 메모리가 P 상승 효과 이런 걸 좀 믿으면서 좀 강세장의 온기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5월 넘어가면서 하반기로 들어가면 갈수록 네. 좀 위험 관리, 변동성 관리 이런 것들은 더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는 어쨌든 사이클이니까 네. 어닝으로 보면은 쫙 이제 올라갈 때 결국에는 이게 적정 가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어닝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닝 사이클로만 보면 즉 PER로 보는 사이클은 7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정말로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이 변화할 수 있겠느냐 변화하겠느냐인데 정부가 지금 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상법 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러려면 ROE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머징 평균 정도는 나와야 되고 배당 성향이 그 정도 나오면 디스카운트 받을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머징 평균의 ROE가 지금 한 14.5% 정도 되고 배당 성향이 40%가 넘으면 그러면은 PBR을 2배 이상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좀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한국하고 일본을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요. 지금 한국의 PBR이 1.6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1.86입니다. 그러면 ROE가 지금처럼 13% 혹은 배당 성향이 40% 가까이 늘어난다. 그러면서 일본보다 PBR을 더 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머징 평균과 비슷하게 일본보다 높은 2배를 준다. PBR. 우리가 0.8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6이 됐는데 2배를 준다 그러면 한 6,300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한 5,500 정도 타겟을 놨는데 그동안에 이제 어닝이 올라갔고 이런 체질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시장은 한 6,300에서 7,000 요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들고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아마도 이번 3월 주총 시즌일 것 같아요. 여기 표에 있는 회색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미 통과된 이런 법령들인데 이게 적용하는 건 내년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업들이 이런 법이 통과됐으니까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된 이제 자본시장을 위해서
뭐 감사위원회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분리선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에 맞게 잘 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게 좀 빠져나가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내년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이 시차가 좀 있으니까 이 그렇죠. 기간에 뭐든 할 수 이번 있어요. 주총 시즌에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감사님들의 뭐 임기를 좀 이렇게 스프레드 시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또 주주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건가, 이런 기싸움이 발생을 하면서 정말로 이 건전한 이 뭐 선진화 쪽으로 흘러간다면, 그러면은 이게 바텀이 높아지면서 2배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을 장 마감 이후로 발표를 했는데 네. 자사주도 소각하고 배당 성향도 그렇죠. 늘리기로 했다. 이런 네. 걸 꼭 고무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삼성전자도 또 비슷한 유로 이제 또 발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또 있겠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뭐 상속세법 관련해서 뭐 이 저PBR 주들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법안도 왜 이 속도를 안 내느냐, 뭐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둘 어떻게 이제 3월에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럼 저렇게 그 체질 변화의 움직임들이 저 3월부터 감지가 되면은 네. 지금 1월달, 2월달까지는 아마도 대부분들이 이제 반도체가 시장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저 3월로 넘어가면은 반도체보다는 저희가 작년 6월달, 7월달에 겪었던 그런 뭐 업종의 시장 색깔, 그러니까 저 PBR 주들이 한 번 더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네. 그러한 그림을 저희가 그려도 되는 건가요? 맞아요. 역시 아니, 제가 저거 드릴 보면은, 말씀을 이제 딱 그 하셔주셨네요. 주도 업종의 색깔이 살짝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 그 알겠습니다. 부분을 연결해서 잠깐 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네. 아주 비슷한 생각이신데요. 네네.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지금 각국이 재정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제 한국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많이 풀고 있죠. 이렇게 재정 지출을 각국에서 많이 풀고 있고, 특히나 미국은 OBBB 법안 작년에 통과된 것 때문에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세금 환급이 들어와요. 그럼 소비도 또 괜찮은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미국은 작년에 3번 금리 인하해주고 금리 인하 효과가 재정이랑 겹쳐져서 나타나면서 경기가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금리 인하는 이제 못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왼쪽 차트의 검은색 점선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간 거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금리 인상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프라이싱을 하기도 해요. 물론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안 하겠지만, 네네. 즉 이거를 말을 바꿔보면 한국과 미국 모두 금리 인하는 상반기에 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하 휴지기에 들어간다. 대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IT나 이런 것도 뭐 자동차도 경기 민감주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경기에 좀 더 민감한 이런 업종으로 관심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다가 말씀하신 흔히 말하는 이 소재주나 이러한 것들, 거기다 지주사, 금융사 이런 네. 것들이 다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것과 가버넌스 이슈까지 겹쳐지면, 그러면은 저는 업종의 확산이 2월에서 3월 정도 지나가면서는 쫙 퍼질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일부 쏠림으로 인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쏠림으로 인한 약간 뭐 건전하지 않은 상승 아니냐라고 그런 지적들이 있죠. 예, 네.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꾸로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닝으로 받쳐주는 반도체는 약간은 중심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그 이외에 잘 안 올랐던,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라든가 이러한 괴리가 있었던 종목이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유동성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다른 분들과 조금 다른 시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좋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중소형주 확산은 지금 약간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코스닥 시장도 안 여쭤볼 수가 그러니까요. 없는 것 네. 같은데 코스닥은 저희가 그 애널리스트 전략하시는 분들은 다들 체감 느끼실 텐데 네. 상황이 어떻게 됐던 간에 기준점이나 답을 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시장이 얼마나 언제까지 올라갈지. 같은 전략을 하시는 분이라 되게 편하게 오늘 방송하는 네. 그 코스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 목표 지수 이게 계산이 가능한 일인가 저도 싶긴 한데 지금 보니까 계산을 해오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 저희가 해석은 잘하잖아요. 또 네. 네, 지나가고 나서 그 왜 갑자기 금요일날 7%가 올랐을까? 뭐 이것도 사실은 계산으로 가능한데요. 코스닥하고 코스피의 PBR이 평균적으로 0.6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코스닥의 PBR이 좀 더 높은 이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코스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에서 1.6배로 PBR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코스닥은 0.6배 정도 차이가 항상 코스닥이 높았으니까 네. 2.2배? 2.2배 정도가 네. 평균적으로 됐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금요일날 7% 오른 딱 그 가격이에요. 아. 네, 평균에 딱 맞춘 거죠. 신기하네요, 그게. 예. 근데 그 이후에도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껴맞추기를 잘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요. 지금 왼쪽 차트를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그러면 2배 정도를 우리가 타겟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코스닥은 2.6배 PBR을 줄 수가 있겠죠. 0.6배 차이니까요. 예, 네네. 2.6배면 코스닥 기준 1,300포인트가 나와요. 아, 그래서 1,300 정도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왼쪽 차트를 보시면 네. 코스닥 코스피 PBR이 제일 많이 벌어졌던 때가 한 1.4배 정도가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코스닥의 PBR이 3.6배까지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요즘 흔히 말씀하신 야 이거 뭐 코스닥 3,000포인트 네. 보낸다 그랬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절반은 가지 않겠어 이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1.4배에 2.2배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1,500포인트가 나와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코스닥을 1,100을 목표로 냈었었는데 네. 이번에 1,300포인트로 목표 지수를 바꿨고 만약에 좀 더 이 아까 말씀하신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더 작동을 한다 그러면 1,500포인트도 가능한 숫자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일단 약간 정리할 수 평균 있습니다. 회기 키 맞추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1,300 정도까지가 네. 저희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코스닥이 1,300, 1,500포인트 가는데 네. 그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업종이나 섹터는 어느 쪽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제 많이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많이 보시겠지만 결국에는요 이렇습니다. 하나의 큰 이 패러다임은 AI였고요. 이 AI 패러다임이 야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 혹은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것만으로는 계속 캐펙스만 들어가고 돈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흔히 말하는 하드웨어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나오면서 아 그렇게 되면은 아 이게 피지컬로 이제 가는 거구나. 그 안에서 반도체도 필요하고 현대차 그룹에서 뭐 이런 아틀라스도 보여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딸려 들어오는 게 요즘 이제 이게 코스닥에 올라가서 2차 전지가 같이 알테오젠이 빠진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강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게 그러면은 훨씬 더 밀도가 높은 이 배터리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ESS와 뭐 그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까지 확산이 2차 되더라고요. 전지로 네. 확산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쪽도 같이 이제 얘기가 되는 상황이 같이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거버넌스 이슈가 같이 붙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그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접근할 때는 여전히 그냥 저희가 150으로 접근하는 맞겠네요. 코스닥 150. 저는 그렇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온기가 확산되는 거는
지금 막 이제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될 거고 저는 사실 철강 화학까지도 온기가 이제 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5천 시대 안착 그 이상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듣고 있는지 지금 2번까지 들었거든요. 네, 2번까지 조건 3번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상. 네. 네.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한국의 자본시장 체질이 변화가 된 이후로 네. 또 어떤 변수를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미국 자산 시장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 차트는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회색으로 이렇게 쭉쭉 그어져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빠지고 주식이 빠졌던 이 동반 약세가 언제 있었냐?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있었고 그리고 작년 4월에 한번 보셨고요. 아, 저게 그 셀 아메리카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그린란드 얘기 나왔을 때 딱 보셨어요. 1970년대 후반에는 1, 2차 오일 쇼크 당시였고요. 지금의 이런 두 번은 다 사실은 트럼프 정책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에서의 불확실성이 뭐냐라고 보면 미국 대법원 간섭 판결이 남아 있고 그리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슈가 있고 그린란드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상호작용에서 결국엔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조금 더 희망 혹은 자신감을 가지면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는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바로 이틀 만에 바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셀 아메리카를 약간 의식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특히나 중간 선거가 있는 애는 패닉셀이 나타나도 충분히 이런 트럼프의 행동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트럼프는 왜 눈치를 보느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는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대부분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민간 부분, 즉 뭐 연기금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이런 쪽이 훨씬 더 58%로 높기 때문에 이번에 그린란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덴마크나 어디 뭐 그런 연기금에서 국채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리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약간 좀 언급을 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다 이런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왼쪽 차트를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 자산 뺄 거야, 채권 뺄 거야라고 뭐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채권 시장을 이 규모, 이 유동성을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큰 채권 시장이 중국인데 이 우량한 채권을 공급하지는 못하거든요. 거꾸로 독일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우량한 채권은 있지만 규모는 또 작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서로 으름장을 놓지만 그렇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린 뭐 봐야 되느냐? 지금은 주식 시장이 아니고 채권 시장의 안정성이 계속적으로 확보가 되느냐. 요 지금 진한 파란색 선이 채권 시장 변동성 지표예요. 이게 이렇게 제가 박스 쳐놓은 것처럼 하향 안정화가 돼서 지금 주가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 거의 비슷한 그 약간 역상관관계 형태로 맞습니다. 가네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튀게 되면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튀었어요, 뭐 이거랑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이게 튀게 되면 시장은 조정일 거고 튀었다가 내려오면 매수 타임일 거고 만약에 더 안정이 돼서 2021년도 초반과 같은 레벨로 내려오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어닝 사이클이나 밸류로 보면 올해는 부담스럽지 않은데 내년의 모멘텀을 걱정할 가능성이 좀 있다. 두 번째로 체질 변화는 우리가 보통 PBR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보다 더 줄 수 있을까? 그만큼 ROE와 배당 성향이 안정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가 좀 이 채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두려워하면서 계속 금융시장에 호의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 아니면 걱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